야, 이딴 썩은 구렁내 나는 걸 어디 감히 현관에 둬. 당장 안 치워. 남편 민석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깨고 거실 전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거실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온 것은 색이 바래다 못해 흙먼지에 절어버린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시골에서 딸내집 온다고 며칠 전부터 개울가에서 물로 직접 씻고 볕에 말려 엄마 나름대로는 가장 깨끗하게 준비해 신고 온 유일한 외출용 신발이었습니다. 민석은 그것도 모자라 구두를 신은 제 발로 그 낡은 신발을 툭툭 차며 혐오스럽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장모에 대한 예의나 존중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난 아파트를 더럽히는 오물로만 보일 뿐이었죠. 사부인,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제발 우리 집 수준 좀 생각하시라고요. 이번에 제가 상무님 라인 타면서 집으로 귀한 분들 모실 일 많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이런 거지. 같은 신발이 현관에 굴러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이건 그냥 오물이고 쓰레기니까 내가 직접 처분해드립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민석은 기어코 그 신발을 집어들어 싱크대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 옆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안방에서 짐을 풀다 말고 놀라 뛰쳐나온 엄마는 차마 거실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맨발로 현관 경계선에 멈춰 섰습니다. 사위 얼굴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작은 흙부스러기를 거친 손마디로 쓸어 담으며 엄마는 연신 죄지은 사람처럼 사과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만한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30년 넘게 홀로 갯벌에서 낙지를 잡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딸 하나 뒷바라지해온 우리 엄마였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얼굴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툭 붉어져 나온 그 투박한 손. 그 손으로 민석의 대학 등록금을 보탰고 민석이 고시 공부를 할 때 매달 보약 한 재씩 거르지 않고 올려보냈던 분이었습니다. 민석이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엄마는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사람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자신이 신던 낡은 고무신을 벗어놓고 사위 될 사람 구두 먼저 닦아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석의 눈에는 그 은혜로운 손길이 그저 낡고 냄새나는 시골 논에의 집착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민석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엄마가 정성스레 쌓은 보따리들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 직접 짠 들기름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며 고소한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민석에겐 그저 지독한 시골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노란 기름이 대리석 바닥에 하얀 줄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자 민석은 마치 자기 인생에 오점이 남은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 봐. 내가 이래서 시골 것들 들이기 싫다는 거야. 온 집안에 찌든 기름 냄새 진동하잖아. 사부인,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우리 수준에 맞는 걸 드셔야지. 이런 근본 없는 걸 먹으니까 제 승진 운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 승진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민석은 깨진 병 조각들 사이로 흘러나온 기름을 보며 신음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기름이 아까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낡은 스웨터 소매로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위 미안하네. 이게 귀한 건데. 내가 닦을게. 내가 다 치울게. 엄마의 비굴할 정도의 사과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 고시 공부할 때 엄마가 매달 낙지 팔아보낸 돈으로 버텼던 걸 벌써 잊었느냐고.
그 돈이 없었으면 당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석의 비웃음 섞인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 돈.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냐? 나 이제 대기업 과장이야. 상무님이 우리 집 방문하시기로 했다고. 그런 분이 오셨는데 현관에 똥색 운동화 굴러다니고 부엌에선 들기름 냄새 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그 지긋지긋한 가난뱅이 근성 좀 버려. 저 신발처럼 낡고 구질구질한 인생들. 이제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으니까. 민석은 끝내 엄마를 거실에 발도 못 붙이게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엄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짐 보따리를 다시 챙기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사위한테 욕을 먹는구나. 사위가 많이 예민한 모양인데 내가 눈치가 없었다. 그냥 내가 지금 내려갈게. 신발만 찾아서 가면 된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내가 울면 내 마음이 더 미어진다.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맨발로 현관을 나서려 하셨습니다. 거실 구석 쓰레기통 옆에 처박힌 그 신발을 보며 엄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신발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민석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고 더러우니 버려야 할 쓰레기로만 치부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통곡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저 오만한 남자의 밑바닥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민석이 거실로 다시 나와 거만하게 양주를 꺼내 마시며 저를 비웃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엄마의 낡은 신발 속에 숨겨져 있던 기적 같은 반전의 서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저 신발이 단순한 공장제 운동화인 줄 알겠지만 저 신발 안쪽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는 날,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장모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쓰레기통 옆 신발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민석과 처음 만났던 7년 전의 그날은 유난히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을 때조차 유통기한 임박 상품 스티커가 붙기만을 기다리던 지독하게 가난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인 건 화려한 집안 배경이나 번듯한 직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가진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하면 나를 믿어준 당신과 장모님께 제일 먼저 효도하며 살겠다라며 우리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훔치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민석은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쌀 한 가마니나 김치 몇 단지만 보내줘도 장모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느냐며 목이 메어 전화를 드리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과장 타이틀을 달고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아파트 대출금을 착실히 갚아나가는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자 그는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난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두었던 그의 추악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 이번에 상무님 라인 타기로 했어. 이번 승진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제 명실상부한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저기 시골 식구들이랑은 이제 좀 선을 긋자고. 사부인이 올라오실 때마다 이웃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저번에 옆집 여자가 그러더라. 댁에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새로 오셨나 봐요라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내 자존심이 바닥을 쳤다고. 퇴근한 민석이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내뱉은 말은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에 대한 안부도 고생했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급을 나누고 타인과의 격을 따지는 선언이었죠. 민석의 눈에는 이제 제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방해하는 수치심의 근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가구들을 모두 고가의 수입 브랜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서 정성껏 보내온 투박한 쌀 항아리나 된장 단지들은 고급 인테리어를 망친다며 베란다 구석 곰팡이 피는 곳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의 변심은 물질적인 욕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자신의 성공에 걸맞은 트로피 와이프이기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온 편한 옷을 입으면 천박하다며 비난을 퍼부었고, 친정 엄마와 통화라도 길게 하면 집안 기운 떨어진다며 전화를 강제로 뺏어 끊게 했습니다. 민석에게 결혼이란 이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신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속품이자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석은 회사 동료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도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즐거운 소통의 모임이 아니라 저를 시험하고 검열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신 친정 얘기는 오늘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냥 아버지가 예전에 크게 사업하시다 지금은 조용히 은퇴하신 걸로 해도 구질구질하게 시골에서 납치 잡는다는 소리 했다간 내 얼굴 먹칠하는 줄 알아. 알겠어. 그는 제 과거를 지우려 했고 제 근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상류층의 우아한 말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비웃음까지 말입니다. 민석에게 장모님이란 존재는 자신이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모님이 가져오는 정성 어린 음식에서 흙냄새가 난다며 질색했고, 장모님이 신고 온 신발에서 가난의 악취가 난다며 폭언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며 도려내려던 그 흙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길러내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석이 상무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주말마다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명품 수트를 갖춰 입는 동안 저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힌 채 먼지가 쌓여가는 엄마의 쌀 항아리를 닦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민석의 압박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제게 친정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이 혹시라도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면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문전박대하라고 시킬 만큼 그의 오만함은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상류 사회라는 신기루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뽑아버리려 했고, 그 뿌리를 온몸으로 지탱해준 장모의 숭고한 희생을 오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발로 차버린 그 낡은 운동화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석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명품 시계를 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동안 현관밖 복도에는 엄마가 남기고 간 낡은 운동화의 그림자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며칠 전부터 집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이번 명절에 상무님 댁에 보내야 할 고가의 선물 세트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번에 아들이 받을 보너스며 승진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기세등등해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 친정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그 무거운 몸으로 양손에 보따리를 대여섯 개씩 들고 오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겨울 바닥처럼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갯벌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좋아한다는 더덕을 산에서 직접 캐고 시장 바닥에서 제일 좋은 토종닭을 골라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정성을 들인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엄마를 맞이한 건 남편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코를 감싸 쥐며 인상을 찌푸리는 민석의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아유 사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갯비린내에 흙냄새에 온 집안에 찌든 냄새 다 배겠네. 거실 대리석 바닥에 흙 떨어지니까 일단 거기 현관에 세워두세요. 제가 나중에 경비실 아저씨들 나눠주든가 할 테니까. 민석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정성스레 쌓은 보자기들을 젓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눈치가 없으셔. 요즘 강남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위생도 의심스럽고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짠 기름을 먹어. 다 방앗간에서 기계로 깨끗하게 짠 거 사 먹지. 민석아, 이거 그냥 베란다 구석에 둬라. 냄새나서 머리가 다 아프다 얘. 엄마는 그저 손을 만지작거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이제 입맛이 고급이 됐나 보네. 내가 생각이 짧았구먼. 그래도 이건 사부인 몸에 정말 좋은 거니까 조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는 무시당했고 정성 가득했던 보따리들은 거실 한 구석 차가운 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기괴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민석은 엄마가 가져온 정갈한 나물과 탕 대신 유명 백화점에서 주문한 수입산 스테이크와 화이트 와인을 차려냈습니다. 화려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접시들 사이로 엄마의 투박한 반찬통이 들어갈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민석과 시어머니는 자기들끼리만 최근에 산 명품 가방이며 이번에 새로 가입한 골프 회원권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는 그 화려한 식탁 귀퉁이에 앉아 사위가 남긴 굳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드시면서도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라며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숟가락을 놓아버렸지만 민석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장모님이 차려주신 거 안 먹는다고 시위하는 거야? 당신도 그 수준 낮은 입맛 좀 고쳐. 시어머니의 공격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근데 그 신발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사부인 들어오는 거 보고 파출부 새로 들였냐고 묻더라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 원. 우리 민석이 체면 좀 생각해주세요. 저런 쓰레기를 걸치고 다니는 건 우리 아들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민석은 옆에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런 쓰레기를 걸치고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사람의 가치는 신발에서 나오는 건데 장모님은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엄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게 내 발에 익어서 편해서 그렇단다라며 짧게 대답하셨지만 식탁 아래로 꽉 쥐어진 엄마의 주먹이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발에는 10,000원짜리 운동화 한 켤레 신어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이 이제는 그 희생의 흔적을 가난의 악취라 부르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엄마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부엌대기 머슴이었습니다. 민석과 시어머니가 거실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비싼 과일을 까먹으며 웃는 동안 엄마는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기름때 묻은 팬을 닦고 거실 대리석 바닥을 무릎으로 기며 훔치셨습니다. 민석은 그런 엄마를 보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거기 구석에 흙자국 남았으니 다시 닦으세요라며 채근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엄마가 떠나실 때 민석이 보인 태도는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는 엄마의 등 뒤로 민석이 던진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모님,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제발 그 신발 좀 버리고 오세요. 아니면 그냥 오지 마시던가요. 우리 집 현관 더러워지는 것도 이제 한계니까.
엄마는 신발끈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쫓겨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정성을 쓰레기로 돌려받은 이 순간부터 저 역시 저들을 더 이상 가족으로 대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빈자리에는 들기름의 고소한 향기와 엄마의 슬픈 한숨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향기조차 역겨운 냄새라며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쫓은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거대한 행운의 여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버린 그 낡은 신발이 이제 곧 그의 숨통을 조여올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엄마가 죄인처럼 쫓겨나듯 떠난 뒤 집안은 민석이 그토록 원하던 상류층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싼 디퓨저 향이 거실을 덮었지만 제 코끝에는 여전히 엄마의 거친 손에서 나던 비릿한 갯내음과 고소한 들기름 향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베란다 구석 쓰레기통 옆에 처박힌 엄마의 신발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민석이 똥색이라며 비웃고 발로 찼던 그 낡은 운동화는 가까이서 보니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묘한 기품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부터 가졌던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결혼할 때도 심지어 민석의 고시 뒷바라지를 위해 거액의 돈을 내주실 때도 늘 이 낡은 신발 한 켤레만 고집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돈도 좀 있잖아.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신발 사줄게. 저런 건 이제 그만 버려. 제 성화에 엄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연아, 사람 발은 땅을 잊으면 안 되는 법이란다. 이 신발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떤 귀한 분이 주신 선물이란다. 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사는지 잊지 않으려고 한단다. 이건 그냥 신발이 아니라 내 생명줄이나 다름없어. 당시엔 그저 노인네의 유별난 고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신발 안쪽을 닦아내자 닳고 닳아 희미해진 금박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귀족 가문의 문장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깔창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포제이 G W 이터널 그레터투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장경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엄마의 이니셜과는 조금 달랐지만 엄마는 이 신발을 신을 때면 유독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또한 엄마의 재력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낙지를 잡고 생선을 팔아모은 돈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석의 유학 자금이나 아파트 전세 자금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어디서 그 거금을 선뜻 내놓으셨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장모님이 평생 모은 쌈짓돈이니 내가 나중에 이자로 갚겠다며 거만하게 굴었지만 엄마는 그저 그래, 사위. 자네만 잘 되면 나는 바랄 게 없네라며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의 시골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려 하자 평소 화 한 번 내지 않던 엄마가 제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건 아직 내가 볼 물건이 아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 다시는 손대지 마라. 그때 엄마의 눈빛은 평소에 인자한 시골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지닌 권력자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민석은 엄마를 무식한 시골 노인으로 정해 내렸습니다. 글자도 제대로 모를 것이라며 엄마 앞에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섞었으며 지적 우월감을 뽐냈고 엄마가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보며 가난의 상징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엄마의 그 짧고 이상한 대답들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위가 신발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신발은 길을 걷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조만간 그 신발이 사위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줄 게다. 엄마가 떠나기 전 제 귓가에 남긴 그 말은 이제 복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인터넷 창을 열어 신발 안쪽의 문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3명의 장인만이 제작할 수 있고 특정 공적을 세운 인물에게 헌정되는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민석은 지금 거실에서 상무님께 보낼 골프채 세트를 닦으며 승진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상무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떨고 가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자신이 상류층이 된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발로 차버린 그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다시 상자 속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신발 잘 보관하고 있어. 조만간 사위가 엄마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엄마로부터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창밖으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석이 무시했던 엄마의 침묵은 이제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낡은 신발 속에 숨겨진 60년의 비밀이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의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그 파멸의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민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석이 그토록 고대하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그가 모시는 상무님이 그룹 내 전설적인 인물이자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강 회장님을 모시고 직원 격려차 민석의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민석은 며칠 전부터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 눈에만 들면 나는 바로 상무 직행이야. 내 인생이 걸린 날이라고.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거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놓인 모든 것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남기고 간 그 낡은 신발은 진작에 쓰레기 집화장에 던져졌을 거라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발을 몰래 챙겨 현관 구석, 상무님이 좋아하신다는 비싼 난초 화분 뒤편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과 상무님을 맞이했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회장님은 중후한 기품을 풍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민석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은 회장님 같은 귀한 분을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발을 들이려던 회장님의 걸음이 현관 한복판에서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향한 곳은 민석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쓰레기라고 부르며 발로 찼던 바로 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화분을 옮기던 과정에서 살짝 삐져나온 그 신발은 화려한 대리석 현관에서 유독 이질적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더러운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다급하게 발로 그 신발을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비명을 지르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저희 집 파출부 일을 도와주시는 시골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여기 두고 갔네요. 제가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이 노인네가 워낙 고집이 세고 지저분해서 정말 무안합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처분하겠습니다. 민석은 신발을 낚아채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신발끈에 닿으려던 그 찰나 회장님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과장, 지금 무슨 짓인가? 당장 그 신발 이리 내놔.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얼어붙은 채 신발을 들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회장님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으로 내려가 민석의 손에서 그 낡은 운동화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 안쪽의 희미한 금색 자수 문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가 600평 대저택을 가졌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절실함이 그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신발이 왜 여기에? 내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그분의 신발이 왜 박 과장 자네 집에 있는 건가? 민석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지 입만 멍청하게 뻥긋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그냥 제 처가 노인네가 신던 낡은 딱지게. 자네는 이 신발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레기라고 부른 건가? 이 문양은 내 목숨을 구해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까지 내어주셨던 내 생애 단 한 분뿐인 은인 장경자 여사님께 내가 직접 제작해 헌정한 신발이야. 자네, 지금 내 은인을 파출부 노인네라고 부른 건가? 회장님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무님은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민석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다리가 완전히 풀려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품 안에서 어제 엄마가 남기고 간 그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 신발의 주인인 저희 어머니는 어제 제 남편에 의해 이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신발이 낡고 수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서워 회장님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로 변해 민석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원하던 승진의 사다리가 단 한 켤레의 신발에 의해 낭떠러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신발의 창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석이 오물이라 부르며 쓰레기통 옆에 던졌던 그 흙 묻은 운동화는 회장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민석은 자신의 숨소리조차 죄가 될까봐 헐떡이며 회장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박 과장, 자네,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나? 30년 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제 화장인 안토니오가 자신의 은퇴작으로 세상에 딱 3켤레만 남긴 아미코, 즉 우정의 증표라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습니다. 상무님은 경악하며 신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설마 이게 그때 그 행방이 묘연했다던 그 마지막 한 켤레입니까? 한 켤레는 영국 박물관에 있고 한 켤레는 회장님이 소장하고 계신데 나머지 하나는 평생 찾지 못하셨다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20년 전 사업 실패로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이름도 묻지 않고 나를 거두어 주셨던 그분. 당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어주셨던 그분께 내가 감사의 표시로 헌정한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이지. 그런데 박 과장 자네는 이걸 쓰레기라고 불렀나? 회장님의 시선이 민석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무시하며 내쫓았던 장모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강 회장의 목숨줄을 쥔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제 발등을 찍듯 바닥을 기며 상무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상무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제가 좋은 신발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효심에서 우러나온 투정이었단 말입니다. 여보, 당신도 빨리 설명 좀 해봐. 내가 평소에 장모님 얼마나 챙겼어? 응. 비겁한 민석은 위기의 순간에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은 평소에도 저희 친정 엄마를 가난뱅이 기생충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가져온 나물에 흙냄새가 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이 신발이 우리 집 수준을 떨어뜨린다며 엄마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물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승진이 날아갈까봐 두려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제 폭로에 회장님의 안색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신발 안쪽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금색 자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주인을 알아본다네. 이 안에는 주인의 발 모양을 기억하는 특수 소재가 들어있지. 박 과장, 자네처럼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자는 평생 이 신발의 그림자조차 밟을 자격이 없네. 자네가 내 은인을 모욕했다는 건 곧 나 강진우를 모욕한 것과 다름없어. 회장님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무님은 민석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박 과장, 자네는 오늘부로 대기 발령일세. 아니, 해고 사유를 검토하게. 우리 그룹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사모님, 지금 당장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민석은 거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의 열차는 그가 쓰레기라며 던져버린 낡은 신발 한 켤레에 의해 완전히 탈선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뒤로한 채 엄마가 계신 시골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이 신발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엄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전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민석이 거실에서 내뱉었던 날카로운 폭언들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은 무릎 위에 놓인 그 낡은 운동화를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회장님의 손가락이 신발에 해진 가죽 표면을 지나갈 때마다 20년 전의 기억이 그분의 눈가에 이슬처럼 맺혔습니다. 부인, 박 과장이 이 신발을 파출부의 것이라 했다고 했나요? 회장님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이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가져온 정성들을 어떻게 오물 취급했는지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상무님은 옆에서 식은땀을 닦으며 연신 회장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자신이 믿고 등용하려 했던 박 과장이라는 인물이 회장님이 2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의 신발을 쓰레기라 부르며 짓밟았다는 사실은 그의 승진 가도에도 거대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죠.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민석이 상상하던 구질구질한 단칸방도 갯비린내 나는 시장통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기품 있는 한옥 한 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최자경이라는 엄마의 함자가 정갈한 서체로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었죠. 민석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니 엄마가 누추하니 오지 말라며 극구 말렸던 엄마의 진짜 안식처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장독대를 닫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수수한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민석 앞에서 죄인처럼 구부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당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리석 바닥이 아닌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사님, 저 진우입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저를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끼니를 줄여 저를 먹여 살리셨던 그 못난 놈이 이제야 왔습니다. 회장님의 통곡 섞인 외침에 엄마는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아닌가. 이제는 서방이 아니라 큰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회장님이 되셨구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흙 묻으니 어서 일어나게. 여기서 저는 평생을 함께한 딸조차 알지 못했던 엄마의 충격적인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산속에서 나무를 캐다 회장님을 구해준 우연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이 지역 전체가 엄마 집안의 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한 대지주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젊은 시절 부의 대물림이 사람의 본성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 채 조용히 익명의 자산가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회장님, 제가 20년 전 드렸던 그 쌈짓돈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건 제 전 재산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돈의 무게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제가 당신을 살렸던 겁니다. 회장님은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집 안쪽 깊숙한 서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궁금해했던, 하지만 엄마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믿기지 않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굴지 기업들의 주식 증서, 그리고 현재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묶여 가격을 가늠할 수도 없는 방대한 토지 문서들. 민석이 그토록 비웃던 엄마의 낡은 스웨터 주머니 안에는 사실 민석이 평생 대기업에서 과장 노릇을 해도 만져보지 못할 자산가로서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민석이 이혼 서류를 내밀고 저를 무시할 때조차 이 모든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것은 사위라는 사람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지막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낡은 신발을 63년 동안 버리지 않고 신고 다닌 이유를 이제야 말해주마. 나는 내 신발 밑에 묻은 흙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과 신발을 신은 내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었단다. 내 남편은 끝내 내 신발의 흙만 보더구나. 아니, 그 흙조차 더럽다며 발로 찼지. 엄마의 일갈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사부인의 면전에서 신발을 집어 던지며 수준을 논하던 그 잔인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지금쯤 자신이 버린 것이 장모의 낡은 운동화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운명과 성공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엄마의 정체는 그날부로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기부왕 자경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우리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무님은 물론이고 언론사들까지 취재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화려한 조명을 거부한 채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를 신발장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제 사위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제 딸을 저런 오만한 자의 곁에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격과 수준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엄마의 단호한 명령에 회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석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신발을 신고 내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렴.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2년의 한이,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서러움이 엄마의 따뜻한 손길 아래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은 장모님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한 자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혐오하던 낡은 것들은 이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골 한옥마당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차 타이어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선 남자는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빳빳한 대기업 과장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눈등은 휑하게 꺼져 있었고,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매일 아침 광을 내던 명품 구두는 진흙탕에 빠졌었는지 엉망진창이 된 채였습니다. 민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회장님과 상무님이 엄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다리가 부러진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엄마의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리석 바닥도 아닌 거친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이 못난 사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석의 목소리는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제 엄마를 향해 가난뱅이 기생충이라며 침을 뱉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온갖 감언이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감이었습니다. 지연아, 당신이 말 좀 잘해줘. 상무님이 나보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래. 나 이번에 해고당하면 우리 아파트 대출금은 어떻게? 장모님, 제가 장모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승진 압박 때문에 잠시 미쳤던 겁니다. 민석은 갑자기 신발장으로 달려가더니 회장님이 정성스레 닦아 올려두었던 그 낡은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품 수트 소매로 그 신발 밑창에 묻은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도 역겨웠습니다. 보세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제가 평생 장모님 신발 닦아드리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상무님이 그러시는데 이 신발 한 켤레가 경매에 나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호가한다면서요? 전 세계에 단 3켤레뿐인 전설의 신발이라면서요. 그런 귀한 보물을 제가 감히.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습니다. 제 눈을 파내고 싶을 심정입니다. 민석의 절규에 엄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소매로 닦고 있던 그 운동화를 부드럽게 뺏어 드셨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아직도 이 신발의 가치를 강남 아파트 가격으로 매기고 있구먼. 자네에겐 여전히 이 신발이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야. 이 신발이 10,000원짜리 시장통 고무신이었어도 자네는 장모인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 자네가 지금 닦아야 할 건 내 신발 밑창이 아니라 돈독에 올라 썩어버린 자네의 그 고약한 마음보야. 엄마의 일갈에도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사님의 사위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사님의 하나뿐인 사위 아닙니까? 저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뼈를 묻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상무님을 향해 차갑게 뱉으셨습니다. 이런 자가 내 은인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수치다. 상무, 박민석 과장의 해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아니, 그동안 이자가 회사 명예를 더럽히며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라. 은인의 눈에서 눈물을 뽑은 자에겐 자비란 없다. 회장님의 선고가 내려지자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강남 아파트, 대기업 상무라는 지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류층의 삶이 단 한 켤레의 신발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지연, 너 알고 있었지? 내 엄마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 거 알고 나 테스트한 거지. 어떻게 마누라가 되어서 남편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너랑 내 엄마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민석의 적반하장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더러운 오만함이야. 우리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어. 당신이 내뱉은 그 독설들이 이제 당신 목을 죄는 밧줄이 된 거야. 이제 그만해. 추해. 민석은 끝내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는 내 신발, 내 명품 구두 돌려줘 라며 절규했습니다. 그가 신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구두는 이미 마당의 흙탕물에 젖어 걸레보다 못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가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가 안겨드린 새 신발로 갈아 신으셨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신발을 바꿔 신는다고 다른 길을 걷는 게 아니란다. 제 마음이 삐뚤어지면 황금 신발을 신어도 시궁창으로 가는 법이지. 이제 저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너도 이제 그만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으렴. 엄마의 말씀에 저는 비로소 지난 5년간의 지독한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격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끄는지 이제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장에 놓인 그 낡은 운동화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에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민석이 비참하게 대문 밖으로 끌려나간 뒤 엄마의 한옥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몰락을 앞둔 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을 통해 이미 민석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지시한 상태였고, 그동안 민석이 상류층의 가면을 쓰고 저질러온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민석의 사내 비리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겨온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의 재단 법무팀과 회장님의 감사팀이 공조하여 단 하루 만에 민석의 차명 계좌를 찾아냈고, 그가 승진을 위해 상무에게 상납했던 내역과 공금 횡령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타인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모래성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의 몰락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탈리아제 소파, 수입산 대리석 식탁, 그리고 그가 격을 따지며 골랐던 모든 명품 가구들이 차가운 법의 집행 아래 고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자리인데. 하지만 그 자리는 애초에 제 엄마의 눈물과 헌신을 발판 삼아 쌓아 올린 가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난 3년간 저 몰래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을 기생충이라 멸시하며 엄마가 보내준 쌀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 횡령한 돈으로 상간녀에게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구두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현관문 앞에는
민석이 사준 수십 켤레의 화려한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제 엄마에게는 10,000원짜리 운동화도 아깝다며 독서를 내뱉던 남자가 밖에서는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치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상무님이 나를 고소했어.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지연아, 우리 부부잖아. 당신이 장모님께 말해서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해줘. 민석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신 차단을 해도 공중전화로 혹은 지인의 번호로 집요하게 연락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비굴하고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이 상간녀에게 사준 그 수많은 명품 구두들 기억나? 그 구두들이 당신을 구원해줄 것 같아? 아니, 그 구두들이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되어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당신이 짓밟은 우리 엄마의 운동화 끈에 당신 목이 조이는 기분이 어때? 응징의 칼날은 민석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에게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으로 달려와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인생 망쳐놓으니 속이 시원하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유세 떨더니 사람을 죽이려 들어. 저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상간녀의 명품 구두를 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던 날 포토라인에 선 민석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낡은 것들보다 더 초라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모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발에 신겨진 것은 명품 구두가 아닌 구치소에서 지급된 낡고 투박한 고무신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수준 낮은 신발이 이제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엄마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지연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자신이 가진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단다. 저 사람은 보물을 쓰레기로 보았으니 이제 스스로가 쓰레기가 되는 길만 남은 게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쾌감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죄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장모가 돈이 많으니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며 사기를 친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는 끝까지 엄마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던 날 민석은 제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2년 동안 저와 엄마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에 비하면 그의 눈물은 너무나 가볍고 천박했습니다. 이제 남편 박민석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가 버린 낡은 운동화는 이제 엄마의 신발장 가장 높은 곳에 훈장처럼 놓여있고 그 신발이 가리키던 진실의 길은 이제 저와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응징은 처절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이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민석이 감옥 차가운 마루 위에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장모님의 운동화에 묻었던 흙냄새를 기억할 때쯤이면 저희는 이미 저 멀리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비로소 시리도록 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석과의 이혼 소송은 엄마가 선임해준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팀 덕분에 단 한 푼의 재산 손실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5년 동안 저를 기만하며 횡령하고 상간녀에게 퍼부었던 돈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모두 받아낼 수 있었죠. 법원을 나오는 길,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이혼 신고서 한 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수조 원의 자산을 얻은 것보다 더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민석은 결국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의 차가운 벽 속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 강남 아파트, 그리고 빳빳하게 풀이 죽지 않던 명품 수트들은 이제 빛바랜 과거의 파편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간 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지방의 아주 작은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사부인의 신발을 현관 밖으로 던지며 격과 수준을 논하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처절하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모든 재산 정리를 끝내신 뒤 그 낡은 운동화를 신발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 드셨습니다. 이제 그 신발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도 오물의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년 세월을 버텨온 인내의 훈장이자 진실을 가려내는 신의 도구였습니다. 엄마는 그 신발을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룹 역사박물관의 은인의 방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이 신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오만한 자를 벌하고 진실된 자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쉬게 해주어야지. 우리는 이제 이 신발이 가르쳐준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꾸나. 회장님은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전 세계를 항해하는 최고급 크루즈 여행의 VVIP 티켓을 선물하셨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물들이 은퇴 후 누리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이 늙은이가 무슨 사치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연아. 우리 평생 갯벌 흙길만 걸었으니 이제는 푸른 바닷길도 한번 맘껏 걸어보자. 너도 그동안 저 고약한 사위 밑에서 숨죽여 사느라 고생 많았다. 마침내 크루즈에 오르는 날, 저희는 항구에 섰습니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 위로 거대한 성벽 같은 배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이 특별히 맞춤 제작해준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발에는 여전히 화려한 하이힐 대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워킹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크루즈 선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평선은 끝없이 넓고 찬란했습니다. 엄마는 난간을 붙잡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아니 제 평생 처음 보는 엄마의 가장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지난날의 서러움과 분노가 파도 소리에 섞여 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보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왜 그 좁은 아파트 현관에서 신발 한 켤레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밑에서 울고 있었을까? 이제는 그런 좁은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자.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 마. 내가 엄마의 튼튼한 신발이 되어줄게.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내가 같이 걸어갈 거야. 저희는 지중해의 태양 아래를 항해하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파도 속에 영원히 흘려보냈습니다. 민석이 감옥의 좁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한 뼘의 햇살을 보며 자신이 버린 장모님의 운동화를 후회하고 있을 시간, 저희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진정한 독립과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크루즈 갑판 위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가 걸친 브랜드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신은 신발의 가격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걸어온 길의 정직함과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베푼 온기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시골 노인이라 무시받던 우리 엄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익명의 기부자가 되었고, 저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의 딸로서 제 인생의 두 번째 항해를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보냈던 지옥 같은 5년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가혹하고도 고마운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신발 밑창의 흙처럼 여기며 오만하게 구는 박민석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낡은 신발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심판의 해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와 저는 오늘도 나란히 걷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직한 길을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엄마의 통쾌한 복수와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발도 늘 진실된 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만을 향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낡은 운동화 속에 숨겨진 위대한 반전,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신 덕분에 이 긴 여정을 완벽한 카타르시스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